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진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찬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선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능 스님의 사상, 그 다음에 선사상의 특징,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선이 중국 철학에서 설득력이 있고 중국 사람들에게 먹히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게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불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 불교와 가장 먼 거리에 있어.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도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선이에요. 그거는 인도 불교하고 다른 중국 문화적인 재해석을 거치면서 불교가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이 진짜 이 남종선 계열의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불교가 인도 불교적 타당성을 가지냐 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교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과학하고 똑같아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과학이 어떤 절대점이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은 정당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뉴턴도 깨지고 아인슈타인도 깨지고 지금 뭐 양자역학 어쩌고저쩌고. 아인슈타인이 요즘 들어서 가장 풍자적인 요소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 같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은 다 인과론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이런 필연적 법칙이 있어. 라고 했다가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 자체가 이미 그것을 넘어선 시대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으로 떨어지는 게 양자역학 계산 자체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만 하더라도 인간이 그걸 검수하면서 왜 얘가 이런 답을 냈지를 찾아갈 수 있었어, 거꾸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그 동선을 무슨 범죄가 터지면 쭉 추적하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것도 전부 추적하잖아요. 누가 확진자가 한 명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안 해도 정부에서 CCTV나 이걸 동선을 쫙 파악해서 거기 그 다음에 확진자가 여기 다녀갔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은 왜 걔가 그 답을 내는지 모릅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너 왜 그거 선택했어? 뭐 결혼할 때 너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어? 이러면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거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꼭 인과설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를 얘기하지만 그건 현상적인 이야기고 그와 동시에 인과를 넘어선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열반이고 깨달음이에요. 만약에 깨달음이 인과 안에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과를 말하지만 그건 현상적인 이야기고 인과를 초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유적절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마치 기업으로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지만 그 아이폰을 계속 쓰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폰은 팀 쿡의 아이폰이고, 애플도 저렇게 아이폰만 한 100가지 만들고 있으면 그러면 애플이 무너질 거다. 그 전에 또 다른 혁신하는 무언가, 안 그러면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내면 애플이 승승장구할 거고, 계속 그것만 10, 20, 30, 50, 100 이래가지고 1년에 한 2-3 개씩 계속 만들고 있으면 그 기업 무너지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를 거부한 기업은 무너졌죠. 그게 이제 소니 같은, 소니는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뭐 노키아나 이렇게 그런 회사는 아예 도산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도우 파는 회사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윈도우 비중이 이미 확 줄었어요. 확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저장 장치 쪽으로다가 걔네가 바꾸고 그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윈도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갈아타면서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중국 불교도 정당성을 충분히 가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형태를 놓고 거기서부터 벗어났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로 얘기하면 윈도우 95 이후로 더 이상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바꿔갔지. 바꿔가다가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서는 수익성이 한계에 봉착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 말고는 차라리 저장 장치를 만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업 자체의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유효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갈아타는 게 성공하는 거죠. 우리도 실패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금호가 대우건설 먹었다가 뭐 창사까지 다 토해냈죠. 금호 아시아나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이 맥주, 소주 이렇게 팔고 있다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오비 맥주인데 가장 두산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오비 맥주인데 지금은 그런 건 다 매각해버리고 그런 일종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비재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은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회사로다가 변모를 했죠. 그랬다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중공업 누가 건설을 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코로나로 해서 집에서 잘 안 나가니까 집을 지어야 된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되고, 이거 뭐 웃기죠?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 자체에서 변화를 계속 갈아타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강은 한순간도 멈춰 있었던 적이 없다. 그것이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한강이라고 하는 거지. 한강이 뭐가 한강이다. 라고 하면 경기가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마치 파도와 같은 것,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전부터 유사 이래로 파도는 끊임없이 쳤겠죠. 달이 생긴 뒤부터 파도는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과 저 달이라고 하는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파도는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죠. 그거를 우리가 바다라고 얘기하고 파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그러한 도도한 흐름으로 봐야지 어떤 게 불교예요 라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이게 어긋나죠. 이게 어긋나게 되죠. 시대를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철학, 그것이야말로 불교고 그게 부처님의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그게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리고 그 준칙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면 온고지신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불교다. 그것이 불교의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이 불교가 될 수 있는 거고 선이 불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거리가 대승불교가 기원 전후에 생겼는데 그럼 부처님하고 한 500년 정도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신을 잃은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조선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려의 정당성도 가지고 있고 삼국시대의 흐름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간 거죠. 그러면 내가 고려나 조선이나 삼국시대를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일부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불교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옛날 거야말로 그 오리지널한 거야말로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뭐 어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군 숭배랑 비슷한 거예요. 단군은 좀 깝깝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문적 영역으로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현재 존재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타는 놈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거 위험해서 죽어요, 사람. 그거 위험해서 죽어. 누가 그런 비행기를 타겠어.
그렇지만 그것의 상징성이 그럼 무너지느냐? 지금도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고 있잖아. 보잉을 우리가 타지만 보잉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설마 보잉이 만든 건 아닐 거야. 그죠? 그건 기종명일 거야.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 그러니까 정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예전에 뭐가 있었어라고 해서 화석처럼 막 시조새 화석을 보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적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재적 가치가 있으면 사실은 더 이상 진화 안 한다고. 제가 전에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신문에다가 상어는 너무 빨리 최종 단계로 오는 바람에 수만 년 동안 더 이상 진화를 안 해. 인간 말고 상어에 대한 포식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말고는. 그리고 인간도 최근 들어서 상어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이겼겠나. 딱 봐도 견적 안 나오잖아. 그래서 상어는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게 진화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경쟁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놈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진화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되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실 최강자는 주변이 없어도 스스로 계속 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비판력을 가졌을 때, 종교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게 가장 생명력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무슨 시조새 화석처럼 이렇게 암모나이트처럼 뭐 이렇게 딱 화석으로 갖고 있는 거, 그건 죽은 겁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당성을 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데드풀처럼 안 죽고 영화에 나오는 데드풀처럼 안 죽고 계속 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지금까지 시조새나 공룡이 살아 있겠지. 뭔가 문제들이 있으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이 바뀌게 된 거고. 그리고 승자는, 영원한 승자는 뭐냐? 변화하는 것만 영원한 승자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게 부처님의 교리예요. 불교예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교다가 아니고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깨달음으로써 나아간다. 그리고 이 현실에 맞춰서 이 현실을 계몽하고 이끌어가고 현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안락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 메시지. 이게 불교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동아시아적으로 잘 뽑아낸 게 선불교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뭐 화엄도 있고 천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상종도 있고, 그러니까 육아 법상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최강자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이 동네 사람 기호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벌써 해능 스님 때부터 봐도 지금 해능 스님 연대 보이시잖아요. 600년대부터 해서 한 1400년 동안 저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대단한 히트 상품.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해능 스님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 강남 좋은 강남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남, 그런 강남이에요. 지금 강남 말고. 그래서 중국으로 얘기하면 이 광동성 쪽에 아주 촌골짜기 뿐이에요. 촌골짜기.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 만나러 가셨을 때 오랑캐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었잖아요. 간료라고 아주 좀 떨어진.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사셨던 데가 나중에 절로 됩니다. 구군사라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해능 스님이. 그래서 여기 가보면 부모님 합장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논점도 있는 거예요. 과연 부모님을 절에다가 저렇게 무덤으로 모시는 게 정당하냐? 에 대한 논쟁도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도 들어있는 거고, 근데 저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자체를 그렇게 바꾼 거니까. 절로 바꿨는데, 절에다가 절이 원래 있는데 거기다 부모님 무덤을 쓰는 거는 그렇지만 원래 저 부모님 집 아니에요. 그 집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딸려왔어요. 이러면 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무덤이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아시아 전통과
결합된 거죠. 동아시아의 효라고 하는 부분,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부분과 불교가 어떻게 이탈할 것이냐. 그리고 저거 오늘날도 저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여럿이기 때문에 출가를 하면 그 사람은 제외를 시켜줄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 자식이 한 명이잖아요. 없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한 명밖에 없을 때는 부모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교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사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합장릉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뭐 모시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나중에 같이 이렇게 무덤을 썼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해능 스님이. 이게 되게 재밌다고. 이게 이제 다 광주 쪽에, 이 남쪽에 이렇게 가면 다 해능 스님 유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가 조금 추울 때 가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추울 때 가도 저기는 따뜻하거든. 그래서 저기 가면 마지막 해능 스님이 돌아가실 때 저 육신을 어디다 모실 건가? 해능 스님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신불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등신불, 안 썩는 등신불. 원래 그 안 썩는 게 꼭 등신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육신 자체가 안 썩고 보존된 가장 오래된 케이스가 해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 계세요. 지금도 남아 계세요. 어디 계시냐면 지금은 어디에 모셔져 있냐면 요 남아선사라고 하는데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림사였고 여기가 이제 조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조계산에 이 남아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계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계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예전에는 보림사였다가 지금은 남아선사예요. 보림사였다가 그리고 왜 조계산이냐면 앞에가 개울이 있는데 그게 조계예요. 조계. 그래서 조씨집 개울. 앞에 개울 이름이 그 동네가 다 조씨 땅이에요. 조씨 땅. 그래서 그 개울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조씨네 개울 이래갖고 조계야. 그리고 그 산 이름이 뭡니까? 이러면 그냥 조씨네 개울 뒷산 조계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요즘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조계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절을 만들어서 이 처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제 남아선사라고 하는데 이 어른이 이 조사전이에요. 조사전에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오치를 하고 안 썩는 거를 이제 오치를 했죠. 그리고 티베트 쪽보다 요 광동성 쪽에서 이렇게 육신이 안 썩는 게 훨씬 더 진귀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티베트 쪽은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하고 그래서 미생물 번식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산소는 적고 건조한 기후대거든요. 그러면 잘 안 썩을 확률, 부패가 잘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중앙아시아나 안 그러면 실크로드 쪽 그다음에 이집트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파다 보면 미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라로 이걸 막 어떻게 장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묻었는데 미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 증발이 워낙 빠르거든요. 그럼 미생물 번식 제대로 못하면 그냥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겉에 있는 부분에 수분이 쫙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미생물이 들어와서 번식할 만한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젊은 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돌아가시면 빨리 썩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쯤 되면. 왜냐하면 이게 이 위장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이 덜 분해된 것들이 거기서 미생물들이 계속 증식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기하고 뇌 이런 데서 문제가 돼요. 이런 데서 문제가 돼.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이런 데 보면 이집트에서 미라 만드는 거 보면 이걸 다 빼내죠. 빼내죠. 빼서 방부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빼기만 해도 사실 잘 안 썩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방부 처리 아니고 그냥 빼고 그냥 말려서도 하는 게 있잖아. 황태, 북어 뭐 이런 거.
잘 안 썩잖아. 개업집에 그거 1년 동안 걸어놔도 끄떡 없던데? 그래서 내가 그거 그렇게 걸어놓은 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전쟁 날 때 대비 하나 저렇게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저거라도 뜯어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걸어놓은 집 지금은 많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집들이 있었죠. 이렇게 개업집 가보면 실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광동 쪽은 저 남쪽이라서 저희가 고온 다습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런 데서 안 썩는다라고 하는 거는 훨씬 힘든 일이에요.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어른이 구운사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 저 어른을 모셔야 될까? 라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향을 피워가지고 향연기가 가는 쪽에 모셔야겠다. 이게 이 어른의 뜻인갑다. 그렇게 해서 향을 피우니까 저 남아선사 쪽으로 가서 남아선사에 모시게 됐다. 보통은 돌아가신 데 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고택에서 돌아가셨다는 거는 당신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저거 수구초심 뭐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돌아간다. 예전 유교식 생각하시면 돼. 집에서 마지막 임종 본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정도 생각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태어난 곳에서 돌아가시고 이게 다 유교적인 측면들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객사는 집에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늘날은 집에서 돌아가시다가도 돌아가실 때 되면 객사를 시킨다. 이게 지금 문화가 확 바뀐 거죠. 진짜. 야,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광효사라고 하는데도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이거 얘기해 드린다는 게 그렇네. 여기 남아선사에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맨 뒤에 저 탁석정이라고 있어요. 탁석정. 해능 스님이 돌을 탁 치니까 물이 뿜어져 나왔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좀 하면 뭔가가 될 것 같은 영험한 물이야. 영험한 물. 줄 더럽게 길어. 줄 더럽게 길어. 그래서 해능 스님이 지팡이로다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돌을 때렸더니 거기서 이제 물이 쫄쫄쫄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좀 진기하긴 진기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진짜 줄 서야 물 한 번 먹는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줄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집 이런 데 가서도 줄 서면 그 옆집 가고 이런 사람인데 저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예전 어른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기리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뚫어놓은 물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른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할 수 있다. 뭐 이런 추모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저런 식의 스토리는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아버님이 쓰시던 유품 뭐 이런 것들. 근데 유품이 아니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다음에 생동감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도 거기를 만졌었고 나도 그걸 만짐으로 인해서 지금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1400년을 격해서 내가 해능 스님과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후대 사람들의 희망이 집결될 때 저런 식의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조계종이냐면 말 나온 김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해능 스님 때문에 조계종이 된 건 맞고요. 그런데 처음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온 거는 고려시대 중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유령종파예요. 그러니까는 종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선종과 교종, 그리고 선종 안에 다시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저 남종선, 해능 스님 계열의 남종선.
그 다음에 하나가 천태종입니다. 보통은 선종이 이렇게 이거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선종하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천태종도 선종 안에 들어가요. 천태종도. 그리고 교종에 두 개가 커요. 뭐 열반종도 있고 뭐 법화종도 있고 뭐 오만 여러 가지들이 얘기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율종도 있고 다 있지만 센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센 것만. 여기 화엄종 다 들어보셨던 화엄종. 그다음에 육아법상종. 육아법상종. 요 네 개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선종과 교종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천태종이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중국에서는 이런 종파들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종파예요. 이건 수나라 때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이거 당나라 초기, 당나라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당나라 중기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능스님 지금 600년 중기는 아니구나. 이제 조금 초기에서 넘어가는 성당 시기. 그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천태종이 제일 빠른데 우리나라에는 천태종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분이 누구냐면 대각국사 의천 스님입니다. 문종의 넷째 아들, 고려시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문종이거든요. 그래서 문종의 넷째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훨씬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파들보다 시작이 느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문종의 넷째 아들로 왕자인데, 그 당시 불교들이 이렇게 세력들이 나눠가지고 찌부작짜부작 하고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천태종을 만들고 요걸 이렇게 하나로 싸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천태종을 만들었더니 스님이 없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편입을 받아야지. 새로 스님들을 계속 모집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세우면 원래 1학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지. 왜냐면 대학을 세웠는데 이제 1학년부터 뽑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대학이 되겠어. 그러니까 왕이 밀어주고 당신이 위치가 높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입을 다 받았지. 자, 들어올 사람 여기 지금 조건 좋습니다. 경력직 우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교종 스님들이 이 천태종으로 많이 갈까요? 아니면 선종 스님들이 많이 갈까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금 같은 선종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스님들이 대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남종선이 뭐냐면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거네. 소위 우리나라에 있는 구산선문. 구산선문 들어보셨죠? 이 구산선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사굴산문. 사굴산문, 여기 범일국사 통요스님, 그 다음에 진울스님, 그 다음에 나홍스님. 이 사굴산문. 그 다음에 가지산문. 이게 도의국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일현스님, 삼국유사의 일현스님, 그 다음에 태고보호스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 두 개가, 그러니까 구산선문 중에서 저 두 개가 이강체제, 투톱체제.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계속 사람들이 빠져나왔겠죠. 저쪽에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진울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진울 스님이 이 천태종과 대항하는 우리는 구산선문으로 찢어져 있지만 범 하나의 남종선계를 묶어야 된다. 우리는 외부 적이 생겼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우리끼리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게 범남종선이고, 범남종선, 그거를 조계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게 조계종이에요. 그거를 그냥 범남종선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조계 해능 스님의 어떻게 보면 학통을 이은 사람이다. 선의 정신을 이은 사람이다.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게 범남종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거지. 마치 유엔 같은 거예요. 유엔 같은 거야. 하나의 국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종파나 이런 체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일제강점기 때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 조계종 얘기가. 뜬금없이.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하고 구한말 이런 때 오면 이제 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떨어지니까 먹었어라고 하는 건 정당성은 없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의 결정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떨어지고 조금 이렇게 얼빙해졌다 그래서 센 놈이 확 잡아먹었어. 이게 정당성이 될 수는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어떤 분이 약간 지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좀 데려다가 싸게 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그건 정당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얼빙해졌다고 해서 일본이 먹은 게 정당성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일본 놈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우리 때문에 이제 뭐 개화도 되고 쉽게 말해서 좀 발전한 거 아니냐, 철도도 깔고. 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 네가 해준 게 아니잖아. 네가 우리 등골을 빠르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얼빙해졌으니까 일본이 병탄하는 것이 정당,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건 말 같지도 않아.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해서 그쪽으로 갑시다. 이랬으면 뭐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 예.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의 답을 낼 일은 없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본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보면, 그 당시 불교를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불교가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에 계속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산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좀 더 얼빙하지. 그러니까 유교는 지배층이었고 불교는 피지배층이니까 좀 더 얼빙하지. 이게 전체가 얼빙한데 거기서 약간 조금 더 떨어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되게 재밌는 게 개화파나 이런 쪽에 불교적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유교는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고, 불교는 계속 눌려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수를 두고 싶었던 거야. 새로운 시장 개척, 그 다음에 변동. 유교는 변동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지배층이니까. 그런데 불교 입장에서는 마음에는 안 드는데 정확하게 세상을 이해를 못해. 그 당시에는 불교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유교도 이해 못하고 조선 왕실도 이해를 못했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몰랐어요. 정확하게. 예. 청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었고, 그때도 대원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땠어요? 아편전쟁 때 3,000명한테 다 깨졌는데 청나라가 3,000명한테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조선이었고,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도 청나라가 굉장한 나라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더 이게 정신이 어두운 거지. 이건 뭐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잖아. 그래서 정신은 어두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뭔가 변화수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대치나 이런 사람들이 다 불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김옥균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개화파에 의외로 불교적 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스님들이 유생보다 훨씬 많아요. 왜? 새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쪽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불교를 믿고 자기네도 불교가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이라고 해서 이게 식민 지배할 때 언제나 쓰는 방식인데, 일본이 유교를 때려버리면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유교는 살짝 눌러버리고, 식민 지배할 때 유교를 눌러버리고 이 유교를 간접으로 깔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을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를 약간 지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불교하고 유교하고 짜부작짜부작 하면서 자기네들은 좀 편하게, 그걸 이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거거든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도 힌두를 올리고, 인도의 마지막 왕조가 무굴 제국이 이슬람이었으니까 이슬람을 눌러버리고 힌두를 올린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지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내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그게 이제 외세가 나가도 영국이 그런 행동을 제일 잘하거든.
식민지를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게 영국이 그런 행동을 제일 잘해서 그래. 그래서 영국이 떠나면 다 시끄럽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프간도 영국 빠진 지가 지금 언젠데. 그런데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한쪽을 이 이류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서로 간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쪽에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너네 선불교야? 그러면 우리 선불교랑 좀 합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선불교가 조동종입니다. 선불교 중에 조동종이라는 파가 있어요. 저 남종선 계열에 있어요. 조계종 계열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불교가 그냥 얘기하면 우리는 임재종 계열이고 해능 스님 계열에 육조 해능 스님 계열에 육조 해능 스님 계열에 이제 나중에 세 파가 나뉘어요. 하택 신해 이 장사 끝났습니다. 끝났고 두 분이 나오는데 석두희천, 남학회양, 청원행사 이렇게 두 분이 나오고 여기에 석두희천, 이쪽에 마조도일. 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강서에 산다 그래서 강서, 그다음에 이게 호남에 산다 그래서 호남. 그래서 강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강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마조 스님 문화에 나중에 제자들 중에 임재종이 있고 그다음에 위양종이 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만 여기에 이제 조동종이 있고 그다음에 저 운문종, 법안종, 이걸 오가라 그래요. 오가. 그리고 임재종이 제일 번성해서 여기서 양기파, 황룡파 이렇게. 그래서 오가 7종이라 그래. 저걸 오가 7종이라고. 내가 내 집 족보는 못 외워도 저런 거는 또 족보를 다 외워요. 그렇게 해서 그 조동종하고 합병을 한대. 우리는 임재종 계열인데. 그렇게 해서 해인사주지였었던 그 당시 이회강 스님이 그걸 또 이렇게 합작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동종에 어떻게 보면 체인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불교 전체가. 그러니까 그때 한용운 스님이나 이런 분이 우리 임재종인데 뭔 헛소리냐 이래가지고 비판해가지고 그게 결렬이 돼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한테도 임재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임재종이랑 합하든가. 나중에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너네가 임재종이면 야 그럼 임재종이랑 합하면 되겠네. 일본 롯데랑 한국 롯데랑 뭐 같은 거 아니요? 이렇게. 야 그게 그 말이 아닌데 안 합친다는 뜻이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풀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1941년에 그게 이제 처음으로 한국 불교에서 일제에게 용인되는 최초의 종단이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오대산의 하남 스님께서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 조계사라고 하는 태고사를 총본산으로 건립하게 되는 것도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남 스님이 종정이 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것들이 저렇게 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저놈들에게 없는 종파를 찾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먹물개나 든 분들이 이제 불교사를 가지고 한국에만 있었고 일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 그게 조계종이에요. 그게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조선불교 조계종이 만들어져요. 그때만 해도 대한불교, 한국불교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그때는 뭐 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 전에도 뭐 대한이라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한제국이었어.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계종은 이 진울 스님, 그러니까 먼저 대학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만들면서 일을 한번 벌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 진울 스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야 이러다가 선종이 골로 가겠다. 우리도 하나 뭉치자. 이게 범남종선 그걸 표방하는 게 조계종.
근데 그거는 역사 속에만 있었던 유엔 같은 그러한 연합체였지 하나의 종파가 아니었어. 근데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요즘 끄집어낸 거는 1941년에 하남 스님. 그게 일제가 자꾸 우리를 먹으려고 드니까. 그렇게 해서 도저히 쟤네가 말이 안 통하게 도저히 갖다 붙일 수 없는 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조선불교 조계종. 그게 1962년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는 거고 요즘은 대한불교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월드컵 때 쓰고 잘 안 써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한이 유행할 때가 있고 한국이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시대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쪽으로, 대한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조계종은 6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계종,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조선불교 조계종.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에는 이건 그냥 말 나온 김에 몇 마디만 더 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뭐 비구대처 뭐 이렇게 싸울 때도 언제나 조계종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내려갔어요. 조선불교는 바꿔야 되겠지. 왜냐하면 조선은 이제 사라진 나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명칭들은 썼지만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는 4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는 명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 조계종이. 조계종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연은 대학국사 의천 스님이 뭔가 문제를 해서 조계종이 뭉쳐야 되는, 선종이 뭉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게 사실 진울 스님. 진울 스님.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 기본적으로 하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능 스님 사상 얘기를 조금 맛보여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